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세 분의 전문가들과 알아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정태원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당선인 총회와 함께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총선 이후에 어수선한 당 상황을 수습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로서는. 경선 상황이 지금 3파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판세를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 지난 다른 경선과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제 계파별로 확실히 미는 게 없다는 거죠. 네. 지금 물론 이제 122명 중에서 친박계 한 70명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친박계가 확실히 미는 후보가 없다.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나경원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비박이지만 나는 중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진석 후보도 어떤 사람은 나를 범박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범친박이라고 하지만 이미 의정을 6년이나 떠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후보인 유기현 후보는 친박으로 불거졌지만은 나는 탈개파다. 그래서 세 사람 다 어떤 친박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 점에서 개파의 만약에 어떤 친박이 밀어준다고 한다면 우리 역풍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번 경선 같은 경우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뚜렷한 아주 절대 강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아직은 뭐 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저는 뭐 크다고 봅니다. 보통 보면 원내대표 투표를 하면 보통 이 계파별 투표 양상을 띠는 게 관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친박계가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 친박계 유일 후보라고 자처했던 뭐 유기준 그 후보에게 대해서 최경환 그 의원이 상당히 태클을 걸고 청와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팔지 마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은 소신 투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파 투표 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유기준 후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경원 후보와 정진석 후보의 2강 일중의 이 대결 구도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 사선 의원 그리고 여성 의원으로 사선 의원을 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리고 또 대중적 인기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에 새 부대에 새수를 담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고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정진석 후보도 뭐 사선 의원이긴 하지만 정진석 후보는 여기다가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 등 나름대로 정무적 감각, 정치적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은 정진석 당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좀 올드 패션한 이미지 아니냐. 이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정진석 후보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당신은 이미지밖에 없다. 정치적 협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나서는 이렇게 지금 공방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가장 큰 또 나름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 개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초선 당선자들 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아마 이번 오늘 그 표심을 가르는 하나의 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 개혁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사실 세 후보 중에서 그래도 나경원 후보는 그동안 쭉 그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좀 인지도가 높고 그 정진석 의원은 한 6년 동안 비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조금 낮은 뭐 그런 그 마이너스 점은 있죠. 근데 하여튼 어느 쪽이건 간에 현장에서의 그 정견 발표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걸로 보이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계파도 없고 세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장에서 어떤 그 당청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서 어떤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거를 내놓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 쪽으로 이 부동층이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보면 원내대표 경선 같은 건 약간 친소관계, 개인적으로 좀 친한지 여부도 또 굉장히 또 결정적인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요, 또? 그렇습니다. 이 원내대표 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원 내에서 당 내에서 얼마만큼 의원들 사이의 관계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 이후의 위기 국면이라는 점에서는 또 이 지지층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선거 이후에 위기 국면 속에서 여론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그리고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일파만파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지지층들의 여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 선거 이후에 원내대표의 중요한 역할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한 정치력뿐만 아니라 예. 대통령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유기준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강조된다면 이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다선 의원으로서 야당과의 협상력의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진석 후보자 당선자의 경우에는 이번 19대 국회죠. 이번 19대 국회에서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의원들과의 친소관계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맡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야당과의 협상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정진석 후보 당선자가 상당히 강점을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즉 여성으로서 상당히 야당에 있어서의 이 다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오늘 이 원내대표 경선이 대체적으로 첫 번째 투표에서 결정이 된다면 4시 20분에서 4시 30분 사이에 개표되고 발표가 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파전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결선 투표에서 어느 쪽으로 이 표가 이 의원들의 표심이 합종 연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번의 경우에는 정책위 의장이든 아니면 후보자 원내대표 본인이든 영남 인사가 한 명씩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역학적인 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오늘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일 원내대표 경선 있지 않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별히 뚜렷한 개파석이 없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원래 지금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홍영표 의원이 소위 말해 친문의 핵심 예. 의원 아닙니까? 홍영표 의원이 그러니까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네. 사실 그러니까 친문, 친노, 주류 진영의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홍영표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금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 도약을 예. 포기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현재 당내 원내대표 경선이 친노, 비노 프레임으로 가서는 개파 대립의 양상으로 가갖고는 네, 이 네. 당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자신이 정치 희생을 감수한 셈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개파별 에 의한 네, 투표 양상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당선자들 각계의 이 소신에 의해서 투표 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그 6명이 과연 어떠한 지금 현재 그 표를 얻을 것인지는 상당히 지금 아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그중에 4분이 지금 3선 의원입니다. 그렇죠. 50대. 그래서 3선 50대 기수론이 나오는 반면 예. 또 4선 중에 4선 의원이 2분 계신데 4선 의원은 지금 이제 경험론을 내세워서 그렇죠. 서로 다 6분이 지금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거 하나는 지금 국민의당의 그 원내대표 지금 3선을 지금 기록하게 되시는 이 그 박지원 원내대표 내정자를 내가 얼마만큼 상대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각자의 경쟁력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맞짱을 뜰 수 있는 가장 우리 당의 원내대표 후보감이 누구냐 이것이 예.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친노 친문 쪽에서는 뭐 저 원내대표 후보를 내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생각한다면 원내대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중요하죠. 근데 예. 이제 아까 이제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동안에 사실 그 당의 제일 큰 문제가 네. 친노, 비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친노 후보가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를 대권까지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친노나 친문은 아니더라도 네. 친노나 친문에 가까운. 우호적인 네. 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게 조직적으로 친노나 친문 쪽에서 운동은 못 하겠지만 예.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예. 뭐 그런 면에서 따지면은 우원식 후보나 우상호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네. 뭐 속마음들이 들어가 봐야 아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좀 봐야 되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친노나 친문들이 그동안에 조용히 있었거든요. 예.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제 7주년 되고 그러니까 요즘 슬슬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최재석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비노는 정치적 패륜이라고 그러고 손혜원 의원도 뭐 김 대표가 그래서 어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노무현 재단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이번 그 원내대표 선거에도 공식적으로 조직적으로 친노나 친분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무의식적인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57명이 초선이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결국 초선 의원들의 마음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게 이제 결정적일 걸로 보입니다. 여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비노, 비문이 나르샤 이것을 원내대표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선거에서는 일당이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완성을 거두었던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지지율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청권에서도 마찬가지고 호남은 아직까지 민심이 복원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출사표를 던진 원내대표들의 면면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수도권 그리고 이 충청권 후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호남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면 적어도 선거 이후에 경쟁력을 가져주기 위해서는 어떤 개파적 성격을 띨 경우에는 상당히 후폭풍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대표하고의 협력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은 이 국민의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나경원 의원이 되든 또는 정진석 당선자가 되든 또는 유기준 의원이 되든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원내대표들이거든요. 그들과 맞서서 이념적 색깔이 아닌 일당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또 지지층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를 견제하는 성격이 아니라 전국을 어느 정도 또 정책을 주도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원내대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법사위 활동을 충분히 많이 했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역량의 방점을 둔, 즉 그런 후보로서 뭐 당선 여부는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거의 관계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떤 개파적 성격이 덜하고 그리고 충청권 인사라는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법사위원장을 겪으면 상당히 법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안적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 부분은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선거 환경으로 원내대표 경선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2시에 참 그게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인 당무회의가 오늘 있을 거거든요. 그 연석회의에서 전당대회를 연기할 것이 어떻게 하죠? 그걸 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 계속 가는 것이고 당분간 연기가 안 된다면 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것도 아마 의원들의 그 표심에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일 오늘 결과를 보고 내일 투표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앞서 차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됐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됐든 박지원 원내대표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제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 실정을 한다면 국회의장직도 새누리당에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든지 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아예 국회를 내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 이런 거를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 대통령이 사과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대통령이 사과하실 일은 없거든요. 결국엔 현실적으로 보면은 특히 국회의장에 관해서 그냥 관행대로 하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게 맞겠지만 또 예전 역사들을 보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도록 또 저쪽 출신을 여당을 또 국회의장으로 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날리죠. 실제로 새누리당을 국회의장으로 시킨다면 아마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점에 있어서 뭔가를 받으면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자꾸 너무 튀니까 그건 아니라고 본인도 이제 좀 이렇게 쿨다운을 시키고 계신데 아니 근데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 내정자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장은 의원 자율 투표에도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지금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거기서 가반수를 얻는 사람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말대로 한다면 초선 의원도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지만 해주면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 시대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은 여당 총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무조건 됐죠. 네. 무조건 됐는데 지금 이제 87년 체제가 들어서고 난 뒤에는 철저히 원내 교섭단체 간에 원구성을 할 때 의장은 가면 누가 들고 가고 부의장은 누가 들고 가고 가면 상임위원장은 누가 들고 가고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나눕니다. 나누고 예. 그러면 가면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간다고 하면 거기서 가면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는 네. 각 당에서 자체적으로 경선내에서 뽑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 내정자가 하듯이 친노는 안 된다. 이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만약에 국회의장직을 줬다고 한다면 네. 거기서 뽑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비노가 될 수도 있고 친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한 분이 뽑히면 네. 그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을 하기로 했다고 앉아 각 교섭단체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거의 대체적으로 그분을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율을 뽑는 것이 이 관행이거든요. 예, 이것이 만약에 예. 무너진다고 한다면 국회가 아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행 자체가 사실 오랫동안 지금 정립되어 왔는 상태에서 예. 박지원 원내대표가 의원 자유롭게 투표 맡기겠다 여당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바뀌면 뭐 지금 하겠다는 것 자체는 조금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개신 보트를 넘어서 네. 조금 정치적 오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 또 하나 좀 설전을 주고받은 게 이제 그 김홍걸 위원장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 대통령 그 이효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 출마 얘기까지도 좀 들었다는 얘기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회의장 공방 썰전이기도 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가리켜서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을 지원하느냐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느냐의 이야기도 있지만 앞에 대자를 붙여서 네. 대박 지원 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원내대표에 그치지 않고 대권까지 노릴 것이다. 근데 네. 문제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예. 아들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또 박지원 원내대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공방과 썰전 자체가 네. 호남 민심에도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 두 사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 예. 좋지 않은 그런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로서는 모셨던 전 대통령의 자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일일이 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예. 또 여러 가지 논란을 차단하고 싶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국민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당의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는 국민의당 구성 자체, 지지층들의 구성을 보면 새누리당 이전 지지층이 넘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전 지지층들이 넘어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느 한쪽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한다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명문 또한 이 명분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것을 자율적으로 맡겨놓음으로써 네. 국민의당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의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요.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의 공방은 지속될수록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은 여론을 의식할 때 이 어떤 공방 자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홍걸 위원장은 뭐 박지원 그 원내대표만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네. 뭐 김종인 대표의 비대위는 편법이다. 네네. 뭐 그렇게 또 비판을 하고 예.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뭐든지 자신의 색깔을 보여줄 때가 아니냐. 예. 색깔을 보여줘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김홍걸 위원장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표와 같이 이제 호남을 방문하고 할 때 같이 했었죠. 그래서 김홍걸 위원장이 뭔가 좀 정치의 뜻이 있어서 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그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김종인 대표와 관련해서요. 어제 호남을 방문했었죠. 네. 김종인 대표가 한 말을 두고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시나요? 뭐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김종인 대표가 하신 말씀이 전국 지지를 받는 대선 주자 필요하다. 네. 그 당내에 또 공정한 경쟁 구도가 필요하다.
지극히 옳은 말씀이죠. 다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종인 대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시점 그리고 또 말하는 또 장소가 또 이 전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김종인 대표가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내일 지금 그 전당대회 연기론 오늘이죠. 오늘 전당대회 연기론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지금 당권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심 당권을 좀 더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강하다는 것이 아마 대다수의 관측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지금 현재 과연 정기당대회가 연기될지 아니면 절충안을 선택을 해서 하는 이번 뭐 8월이나 8월 말이나 9월 초쯤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전북에서 한 이야기는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당내 기류를 봤을 때 본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발언이 아닌가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총선 때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해서 역할론을 이야기하면서 대선까지 역할론을 이야기해놓고 그것이 당권이 아니라 수권비전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이슈 정도만 하라는 식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상당히 섭섭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시건한 것이 아니냐, 정치적으로 시건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격적인 그런 아주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이 당내 갈등을 마치 부추기는 것처럼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본인이 어쨌든 그 대표를 맡아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공적을 스스로 조금 어떻게 보면 허물어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자초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요. 전당대회가 늦춰지지 않고 치러진다면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결정을 좀 할까요? 글쎄 이제 6월이나 7월에 전당대회가 되면 우선 비대위는 이제 사실상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남기죠. 그렇게 되면 비대위는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거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김종인 대표는 그냥 비례대표 의원으로만 남게 되는데 지금 어제 그 정부에 가서 말씀하실 때 그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대선 후보는 다수의 대권 주자들 중에서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전국적인 지지를 얻는 또 전북 민심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권 주자를 만들겠다. 그럼 문재인 대표는 아직은 여기에 부족한 걸로 보여요. 근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시게 됐다. 오늘 사실상 김종인 대표가 그야말로 비대위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당대표 비슷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하신 거 보면은 본인은 오늘 결정해서 계속 더 하시고 싶은 말하자면 전당대회를 연기하거나 최소한도 절충안에 따라서 비대위 활동을 더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틀림없는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오늘 바로 조기 전대를 하자 그런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단순히 비례대표 의원으로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항상 말씀하시는 수권 정당으로 만드는 것, 정권 교체 이걸 위해서 어떤 뭐 또 다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선거계가 일당을 만들어냈거든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 섭섭하지 말입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호남에서의 참패 이유가 과연 자신 때문인가? 이 선거 이전에도 호남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낮았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정당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호남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호남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상당히 민심이 싸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 이 과거의 전력이 어쨌든 간에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호남의 민심을 내가 잡아낼 수 있다면 내 자신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보석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선거 이후에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영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상당히 동진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김종인 대표의 메시지로는 전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당내에서 선거 결과는 무관하게 본인을 향해 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이런 어떤 현장 행보를 하면서 우문호답 또는 우문영답 우리의 문제는 호남의 답이 있다.
우문영답, 우리의 문제는 영남에 답이 있다는 형태로 지지를 끌어내면서 이 김종인 대표 나 자신이야말로 외연 확대, 중원 전략의 가장 핵심이다를 보여주는 네. 그런 포석으로 읽혀집니다. 지금 보면요, 영남 쪽에서는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민주 내용 때문에 그런지 사실 호남에선 지지율이 좀 많이 또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1등까지 올랐다가 좀 지금 또 빠지기도 하고요. 이 호남의 민심은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호남의 민심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이미 평가가 됐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향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당 내의 입장 그리고 호남에서의 정책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예. 것이고요. 문 전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그 이후에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호남의 민심으로 읽힙니다. 예. 이 국민의당도 충분히 경쟁력을 앞으로도 보여줘야만 호남의 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지금의 낮은 지지율 앞으로 네.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의 민심에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충분히 호남 민심을 복원시키거나 달래거나 또는 네. 국민의당과의 경쟁 구도로 만들지 못한 것이고요. 이 국민의당으로서는 원내대표 효과도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추대됨으로써 상당히 향후에 호남에서의 기대감도 한껏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앞으로의 지지율 변할 수는 있겠지만 김종인 대표가 그런 입장에서도 내가 좀 더 노력하면 호남의 지지율을 더불어민주당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어떤 목적도 네. 호남 행보에 다분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인 대표가 계속 호남을 방문하고 있는데 사실 김홍걸 그 위원장 아까 전에도 얘기 잠깐 했었지만 김홍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종인 대표가 갈수록 지지율이 10% 빠진 거라고 얘기도 하고요. 광주시 의회 의원들도 그랬나요? 그 전당대회 빨리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읽어야 될까 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먼저 김홍걸 씨 이야기를 하면 김홍걸 씨가 상당히 요즘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뭐 본인의 정치적인 예. 이 뭐 행보니까 뭐 자유일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홍걸 씨가 맡고 있는 당직이 국민 대통합위원장입니다. 예, 예. 대통합을 하시는 그 입장에서 당내 이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제1당을 만드는데 아무튼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 부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부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또 강주시의회에서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강주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금 이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빨리 끝내달라는 이야기는 자기 신들이 봤을 때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이 김종인 대표가 2번 호남을 왔습니다만 와서 호남 뿌리돌 이야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김종인 대표는 원초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뭐냐? 국보의 전력을 때문에 예, 호남에서 먹히지 않으니 그렇다면 당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체제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호남을 와라. 네,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특정인 뭐 김종인 대표가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좀 얘기는 좀 재밌더라고요. 20대 국회 개원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당이 속성과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좀 의정 활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준다면서요. 뭐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과외를 소위 하신 적이 있으시고 아, 이번에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가 그걸 이제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네네. 뭐 전화응대법, 네. 그다음에 뭐 공무원 응대법, 예. 그다음에 일반 그 유권자고의 하는 그 응대법, 응대법. 뭐 그런 것들 좀 가르쳐 네네. 준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게 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예. 말 실수하지 말라든지.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처음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되게 뭐 물론 뭐 다 청원의 뜻이 있으시겠지만은 예. 기고만장해갖고 막 소리 질러대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예. 특히 뭐 공무원들, 장관들, 차관들 불러놓고 호통치는 재미에 국회의원 한다. 예.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국회에서 무슨 회의할 때 보면 참 국민들이 보기에 볼썽사는 것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런 소득도 없으니까 네. 공무원들을 대할 때 대해서도 공무원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고 정책 방향을 받고 자기가 연구해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협조적으로 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이고요. 네네네. 이렇게
한 20일 동안 한다 그러죠. 아침 예. 7시부터 9시까지. 예. 그렇게 하고 앞으로 뭐 상임위원회 본회의 뭐 출석도 체크해 점수도 매기겠다고 하는데 너무 학생들 좀 대한가 싶긴 한데. 그런데 이제 초선 의원들은 뭘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의정 아니 활동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그 초선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 교육을 시키는 건 있지만 예. 사실은 각 당에서 원래 당선자 워크샵 또 내지는 국회 사무처에서 이 초선 당선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합니다. 네네. 하기 때문에 뭐 기초적인 건 다 거기서 배울 수 있죠. 예. 배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박지원 원내대표는 앉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앉아 초선 의원들에게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이 실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네.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이런 뭐 가해수업을 시킨 거죠. 네네. 그런 부분을 자신도 앉아 좀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의미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이거 부정적인 측면을 굳이 꼽자본다면 네. 일종의 박지원 개파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 이 과정에서요? 그렇죠. 네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초선 당선자들의 그러니까 입을 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언론을 좀 통제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김경진 당선자 같은 경우 오늘 이거 신문 인터뷰에서 일어났더라고요. 뭐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든 간에 네. 자신은 소신대로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예. 초선 당선자들이 다 그 개개의 그 헌법기관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실무 교육은 열심히 받더라도 예. 자신의 그 소신과 비전에 맞춰서 의정 활동은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장점은 이게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 그건 좋은데요. 네. 이게 또 잘못되면은 구태를 그대로 전환할 수도 있거든요. 아, 예. 특히 이게 이제 비공개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그럼 뭐 돈 받고 탈 안 나는 법 아, 말하자면 설마 그 자리를 초선 의원들 앞에 앉아 뭐 가르치진 말하자면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잘못하면 구태가 또 전해지는 예. 그런 장도 되기 때문에 예.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뭐 공부 가르치신 건 좋은 건데 네네. 먼 장래를 보시고 예. 정도에 따라서 가르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다른 당의 경우보다도 이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이 이런 모습이 더 부각되는 것은 바로 국민의당의 현 주소를 말하는 네.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38명의 당선자 비례대표 포함해서 만들어냈지만 이 당이 앞으로 경쟁력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지율 유지하는 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38명 이번 선거 결과 많은 유권자들이 놀랬던 것이 국민의당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냈지 말입니다. 예. 한 것이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러한 것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19대 국회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막말 한마디에 정당의 지지율 영향받았습니다. 네. 또 의원들의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질타를 엄청나게 받았던 것이 19대 국회의 개개인의 의원들이었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만 총체적으로 국민의당의 내공, 차기 대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서 국민의당의 어떤 이 힘의 또 균형자적 역할, 또 조정자적 역할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기 위해서는 38명의 힘을 정말 뭉쳐 나가야 된다라는 예. 그런 국민의당의 현 주소, 박지원 원내대표의 현실적 인식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국회 부의장 지내신 분이죠.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의원들한테 2번이나 이렇게 손편지를 썼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내용을 보면 의원 배지는 늘 착용하고 다닐 것. 본인 발언 끝났다고 상임위 회장 나가지 말 것. 너무 튀는 행동은 하지 말 것. 국회에서는 늘 정장 차림을 하고 상의는 되도록 벗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담긴 손편지를 보냈다 하더라고요. 초선 의원들에 싹 보냈다 하더라고요.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예.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고 지금 박병석 의원께서 이번에 5선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 5선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지금 한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 여러 가지 그 국회 내의 문제들을 딱 그 전공만 딱딱 찔러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여기도 또 정치적 노름수가 약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도요? 뭐냐 하면 네. 박병석 지금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국회의장 선거를 노리고 있거든요. 당내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갖고 오게 되면 네. 지금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입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제 초선 당사자 이거 보내면 네. 상당히 각인되는 효과도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크겠죠. 저 네. 편지를 받으면. 그렇죠. 네. 네, 그런 효과도 아마 노리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지난번에도 한번 보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국회 초선들한테도 보냈지만 19대 때도 한번 좀 보내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병석 그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필리버스터 할 때도 뒤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따뜻한 조언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얘기들로 좀 인상이 좀 깊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이유이든 간에 네네. 이런 식으로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따뜻한 조언을 해준다면 그건 정말 국민들이 반길 일이거든요. 네네. 이렇게라도 경쟁을 하면서 초선 의원들에게 잘 보이게 경쟁을 한다면 예. 말 그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고 초선 의원들의 경쟁력을 더 높여주는 이런 거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제 가장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정장을 하라든지
다니든지 뭐 배지를 달고 다니든지 예전에 보면 뭐 이 저 도끼로 저 출입문을 찍고 뭐 좀 그런 아주 동물 국회를 봤었는데 저게 제대로 되면 좀 그야말로 토론을 하는 토론의 장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정태현 변호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